면접장에서 준혁이 낡은 지갑에서 어머니와의 사진을 꺼내는 순간 태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선영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며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25년 전 자신의 연인과 완전히 일치함을 깨달았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박선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의자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이야기가 복처럼 여러분 마음에 찾아올 겁니다. 서울 구로구 디지털 단지 한복판 태성전자 본사 13층에서는 오전 9시부터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사장은 커다란 타원형 회의 테이블 앞에 서서 손에 든 월간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와 각진 턱선은 마치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태수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리창이 살짝 떨릴 정도였죠. 테이블 양쪽에 도열해 앉은 임원들은 마치 군대에서 징계받는 병사들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업부장 최상무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몰래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조금 어려웠다고요? 태수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팽개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태수는 천천히 걸어가며 각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최 부장, 당신 이 회사에 몇 년째 다니고 있습니까? 12년째입니다, 사장님. 12년. 그동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과 없는 자리에 존재 이유도 없다고 말입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한 말투 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스며 있었죠. 마치 자신에게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개발팀장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창가로 걸어갔죠. 창밖으로는 구로공단의 수많은 공장 굴뚝들이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모습도 보였죠. 노력? 저는 결과만 봅니다. 이 태성전자가 30년 전 지하 창고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뒤돌아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바로 치열함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절대적인 치열함. 제가 25에 맨손으로 이 회사를 차렸을 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태수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죠.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 끝.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홀로 남아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죠. 벽면 가득히 걸린 각종 표창장과 성공한 기업인으로서의 사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정작 태수의 표정은 왠지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살짝 보였습니다. 태수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재빨리 서랍을 닫았죠. 마치 보면 안 될 것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서울 변두리 신림동의 허름한 고시원 3층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안에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7의 나이지만 구부정한 어깨와 야윈 얼굴에는
세상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수십 장의 불합격 통지서들이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아쉽게도 더욱 정진하셔서 다음 기회에 귀하의 열정은 인정하나 정중하면서도 냉정한 거절의 문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벽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벌써 27인데 이러다가 30이 되는 건 아닌가? 낡은 스마트폰에서는 취업 포털 사이트의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대부분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들이었죠. 준혁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를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어린 시절 한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어린 준혁을 꼭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죠. 사진 뒤편에는 우리 준혁이와 함께 1999년 봄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언제쯤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준혁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에 새로운 채용 공고 알림이 떴습니다. 태성전자 신입사원 모집 마이너스 전공 무관, 지방대 출신 지원 가능. 준혁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태성전자라니 구로에서 꽤 유명한 중견기업이었죠.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할 회사였는데 지방대 출신도 지원 가능하다는 문구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될 수 있을까? 준혁은 서둘러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은 바로 그 회사의 사장실에서 누군가가 오래된 기억 속 사진을 애써 감추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저녁 태수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와인과 스테이크가 차려졌지만 그는 음식에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태수의 마음은 어딘가 공허했죠. 사장님, 내일 신입사원 면접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지원자들 명단은 확인해 봤나요? 예, 대부분 명문대 출신들입니다. 다만 몇 명은 지방대 출신도 있습니다만. 지방대라.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는 학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는 것, 성공하는 것만이 중요했었죠. 같은 시간 준혁은 고시원 복도 끝에 공용 세탁실에서 내일 면접에 입을 정장을 조심스럽게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중고로 산 정장이라 군데군데 낡은 흔적이 있었지만 정성껏 손질하니 그런대로 반듯해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고시원생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또 면접이야? 이번엔 어디? 태성전자요. 이번에는 꼭 됐으면 좋겠는데. 태성전자? 거기 사장이 엄청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행운을 빌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장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장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과연 냉혹한 성공가와 무너질 듯 버티는 청년,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맞닿게 될까요? 면접 당일 아침, 준혁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것이죠.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정장을 차려입으며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전에 1,000원짜리 이발소에서 깎은 머리가 그런대로 단정해 보였죠. 오늘은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준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냉장고 위에 낡은 액자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아침을 거르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는 환승을 2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준혁은 면접 준비 노트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편 태성전자 본사에서는 면접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은 회의실을 정리하며 지원자 서류를 면접관 수만큼 복사해서 나열해 놓고 있었죠. 태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지원자 명단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 연세대 경영학과, 고려대 기계공학과, 익숙한 명문대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지원자의 이력서에서 손이 멈췄죠. 지방대 출신이네. 이준혁? 고아원 출신? 태수는 잠시 그 이력서를 유심히 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른 서류로 넘어갔죠. 그에게는 출신 배경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오전 9시 태성전자 로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비싼 브랜드 정장에 반짝이는 이탈리아제 구두를 신고 있었죠. 그들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번쩍거렸습니다. 준혁이 도착했을 때 이미 15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몇 년 된 정장과 평범한 구두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죠. 야, 저기 봐. 저 정장 어디서 산 거야? 한 지원자가 준혁을 가리키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했죠.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산 건 아닐까? 요즘도 그런 애들이 여기까지 와. 면접 보기 전에 이미 결론 났네. 뭐하러 왔을까? 연세대 출신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던 지원자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준혁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위축되지 않으려고 어깨를 꼿꼿이 폈죠. 혹시 이준혁 씨 맞으시죠? 서울대 출신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지원자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죠. 겉으로는 친근하게 말했지만 어딘지 깔보는 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한 박민수라고 합니다. 어느 대학 출신이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준혁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또 무시당할 게 뻔했지만 거짓말할 수도 없었죠. 저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은근히 준혁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몇몇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단하시네요. 여기까지 오시다니. 용기가 있으셔야 가능한 일이죠. 박민수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격려하는 듯 했지만 속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충분히 알아챘지만 태연한 척했죠.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혁의 당당한 대답에 박민수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좀 더 위축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거든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태수 사장님이 얼마나 까다로우신지도 아시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현실 파악을 못한 애 같은 말들이 들렸죠. 오전 10시 드디어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순서대로 회의실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대부분 10분 내외로 면접이 끝났는데 나오는 표정들이 썩 좋지 않았죠. 어땠어? 먼저 면접을 본 지원자에게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무서우시더라. 질문도 날카롭고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완전히 털릴 것 같아. 준혁의 순서는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나온 지원자들의 표정을 보니 면접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았죠. 준혁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준혁 씨, 들어오세요. 드디어 준혁의 차례가 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디귿자 형태로 앉은 5명의 면접관들이 보였죠. 정중앙에는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준혁입니다. 준혁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태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준혁을 바라봤죠. 그런데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낯익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자기소개부터 해보십시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의자에 앉으며 미리 준비한 자기소개를 시작했죠.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그 덕분에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일찍부터 독립심을 기를 수 있었고 태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에 뭔가 마음이 움직였죠.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비록 지방대이지만 학점은 항상 4점대를 유지했고 토익 점수도 900점을 넘습니다. 준혁이 말하는 동안 태수는 계속 준혁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가족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태수가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며 가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죠. 이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이 사진만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 순간 태수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선영이. 태수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다른 면접관들은 듣지 못했죠. 하지만 태수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선영. 가난 때문에 부모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의 얼굴이 사진 속에 그대로 있었죠.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거든요. 네. 계속하십시오. 태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죠. 선영과 함께했던 시간들, 헤어질 때의 그 눈물, 그리고 그때 선영이 했던 마지막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만큼은 꼭 성공하세요. 그리고 저를 잊으세요.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면접관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사장이라는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면접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선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의자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름까지 일치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혹시 생년월일이 1998년 3월 15일입니다. 태수는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이 선영과 헤어진 것이 1997년 여름이었으니 시기가 정확히 맞았죠. 면접이 끝나고 준혁이 나간 후 태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태수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죠.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묻어둔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왜 선영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면접이 모두 끝나고 오후 3시 태성전자 사장실은 고요했습니다. 태수는 깊은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방금 전 본 그 청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사진 속 여인의 모습은 더더욱 그랬죠. 박선영. 정말 선영이었나? 태수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로공단의 오후 풍경이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죠.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사무실 한편에 있는 오래된 서류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서류함은 회사 창립 초기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중요한 문서들과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태수는 평소에는 절대 열어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서류함의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먼지가 살짝 날렸습니다. 20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곳이었죠. 태수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서류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의 문서들, 초기 계약서들,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개인적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을 텐데. 태수의 손이 낡은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1997년 여름 마이너스 영원히 간직할 추억들이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그 글씨는 태수 자신의 손글씨였습니다. 젊은 시절 선영과의 추억을 소중히 보관해 두려고 했던 것이었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몇 장의 사진과 편지들이었습니다. 모두 선영과 함께 했던 시절의 것들이었죠.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시절의 태수와 선영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죠. 두 사람 모두 20대 초반의 풋풋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태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선영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선영이 혼자 찍은 것이었는데 그녀의 배가 살짝 볼록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선영의 글씨로 우리의 소중한 선물 1997년 6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설마. 태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당시에는 선영이 살이 좀 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6월이라는 날짜. 자신들이 헤어진 것이 7월이었으니까요. 태수는 다급히 계산기를 꺼내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1997년 6월에 임신했다면 출산은 1998년 2월이나 3월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준혁의 생년월일이 1998년 3월 15일이라고 했으니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때 이미 선영이.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죠. 선영이 임신한 상태에서 자신과 헤어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봉투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선영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습니다. 태수야,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써두려고 해. 사실 우리가 헤어질 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나는 내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꿈꾸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같은 짐은 없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태수야.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는 동안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5년 전 선영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죠.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그리고 나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언젠가 내가 크게 성공했을 때 어디선가 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거야. 나와 우리 아이가. 태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죠. 선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아, 왜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나? 태수는 책상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본 준혁의 얼굴을 떠올려 봤죠. 눈매,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정말 내 아들. 분명해.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준혁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은 선영이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태수는 인터컴을 눌러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들어오세요. 네, 사장님. 김 과장이 들어오자 태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 본 지원자들 중에서 이준혁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부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가족관계, 성장 과정, 어머니에 대한 정보,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하지만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김 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사장이 한 지원자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아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인상 깊은 지원자였어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 아침 첫 시간에 보고받고 싶습니다. 밤늦게라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세요. 김 과장이 나간 후 태수는 다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선영이 임신했을 때 찍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죠. 선영아,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어디 있었을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1997년과 1998년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자신은 사업 초기의 어려움으로 미치도록 바빴었죠.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었습니다. 선영을 잊으려고 더욱 열심히 일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선영은 혼자서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던 것이죠. 한편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고시원 방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접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죠. 왜 사장님이 그런 표정을 지으셨을까? 준혁은 태수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어머니 사진을 봤을 때의 그 충격받은 표정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으니까요. 혹시 어머니를 아시는 분일까? 아니면 어머니와 닮은 누군가를 아시는 건가? 준혁은 냉장고 위의 액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머니, 저 정말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장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태수는 회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집에 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선영과의 추억들, 그리고 준혁이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 10시쯤 김 과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장실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이준혁 씨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준혁 씨는 1998년 3월 15일 생으로 어머니 박선영 씨가 돌아가신 후 만 5살에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어머니는 2003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태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선영이 2003년에 세상을 떠났다니 아직 30도 안 된 나이였는데 그 외에 특이한 점이나 가족관계는 없나요?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출생신고서에도 어머니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준혁 씨 어머니가 아이를 맡기면서 아버지는 훌륭한 사업가가 될 사람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찾게 되더라도 그때는 이미 성공한 모습일 것이라고 하셨다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수는 확신했습니다. 준혁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영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죠.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하지만 이제 더 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준혁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말한다면 준혁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이 운명적인 발견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태성전자 임원 회의실에서는 신입사원 최종 면접 결과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수를 포함해 5명의 임원들이 둘러앉아 각 지원자들의 평가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자, 그럼 오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봅시다. 인사팀장 박 이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16명의 지원자 서류가 놓여 있었죠. 서울대 출신 박민수, 연세대 출신 김지연, 고려대 출신 이상훈. 이 3명은 무조건 합격이죠. 영업부장 최상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개발팀장 조상무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지방대 출신 중에 이준혁이라는 지원자가 있는데 면접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오히려 명문대 출신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최상무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다 뽑는 건 아니죠. 우리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지방대라니. 우리 태성전자 브랜드와는 맞지 않아요. 재무팀장 김상무도 동조했습니다. 그런 배경의 사람을 뽑으면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회사의 격이 떨어져 보이죠. 태수는 묵묵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죠.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말들을 듣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준혁을 옹호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죠. 글쎄요. 실력이 있다면 출신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죠, 사장님. 최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소기업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요. 다른 임원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고객들이나 협력업체에서 우리 직원들을 볼 때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명문대 출신들로만 구성된 팀이 훨씬 신뢰도가 높아 보이죠.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들의 편견과 차별이 너무나 노골적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한편 태성전자 로비에서는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오후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몇몇 지원자들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준혁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로비 한 구석에 앉아 있었죠. 그때 어젯밤 통화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면접은 잘 봤어요. 사장님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혹시 어머니를 아시는 분인가 봐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마 착각이겠지, 준혁아.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꼭 합격해서 어머니께 좋은 집 마련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앞길만 생각해라. 그 대화를 하면서 준혁은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준혁 씨? 갑자기 누군가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어제 면접에서 만났던 박민수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준혁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박민수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요? 결과 뻔한데 왜 기다리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준혁의 당당한 대답에 박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실 파악 좀 하세요. 이런 회사에서 지방대 출신을 뽑을 리가 있나요? 더군다나 고아원 출신까지. 다른 지원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명문대 출신들이었죠. 맞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배경이 안 되면 힘들어요. 여기는 태성전자예요. 구로에서 손꼽히는 회사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같이 일하기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들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준혁은 참고 있었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배경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박민수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노력과 실력이죠. 저는 배경이 아니라 제 노력으로 증명할 겁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다른 지원자들은 잠시 말을 잃었죠. 웃기네. 노력으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그들이 준혁을 둘러싸고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태수가 내려왔습니다. 임원 회의를 마치고 내려오던 중이었죠. 태수는 로비의 소란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혁이 다른 지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보였죠. 자신의 아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계속 도전할 거예요. 준혁의 말에 태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죠.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니. 태수는 무의식적으로 준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까지 다가갔죠. 네,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조금 이따 발표 난대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이번에 꼭 합격해서 어머니 모시고 서울로 올게요. 태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라고? 준혁의 어머니는 2003년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요?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들어서 힘드시죠? 제가 합격하면 바로 어머니 수술받게 해드릴게요. 병원비, 수술? 태수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조사 결과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 효도해 드릴게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죠. 사장실로 돌아온 태수는 김 과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김 과장, 어제 조사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준혁 씨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게 맞나요? 네, 확실합니다. 2003년 교통사고로. 그럼 지금 준혁이가 통화하고 있는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김 과장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어머니가 살아있는 선영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태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오후 2시 태성전자 임원회의실에서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마지막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테이블 한편에 앉아 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자, 그럼 최종 결정을 내려봅시다. 인사팀장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앞에는 합격 예정자 명단이 놓여 있었죠. 서울대 박민수, 연세대 김지현, 고려대 이상훈, 성균관대 최유진, 한양대 정민호. 이렇게 5명으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모두 명문대 출신이고 배경도 탄탄하죠. 최 상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준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면접 점수로는 가장 높았던 지원자였으니까요. 당연히 탈락이죠. 우리 회사 수준에 맞지 않아요. 재무팀장 김 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력은 인정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면. 영업부장도 동조했죠. 태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쉽게 탈락시키려 하다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태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준혁을 옹호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으니. 그렇게 하죠. 태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럼 이준혁 탈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서류에 불합격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나고 사장실로 돌아온 태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아들을 탈락시킨 자신이 한심했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럴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태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다시 한번 선영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가 지금은 원망스럽게 느껴졌죠. 선영아, 왜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나?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사장님, 우편물이 왔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와 우편물 몇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서류들이었지만 그중 하나가 태수의 눈길을 끌었죠. 발신일란에 박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선영이 살아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박선영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태수야, 오랜만이야. 갑자기 편지를 받아서 놀랐지? 사실 나는 살아있어. 그동안 죽은 것처럼 살아왔지만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선영이 정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 면접을 봤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 준혁이가 바로 내 아들이야. 27년 전 우리가 헤어진 후에 태어난.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말하지 못한 이유는 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꿈꾸던 성공을 이루기까지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죽은 것처럼 살았지. 준혁이에게도 친어머니는 죽었다고 말했고 나는 양어머니 역할만 했어.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27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 준혁이가 내 회사에 지원했으니 숨길 수도 없겠더라. 준혁이는 아직 진실을 몰라. 내가 아버지라는 것도, 내가 친어머니라는 것도.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태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암말기야. 준혁이는 모르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마지막 부탁이야. 준혁이를 부탁해.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해. 내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야. 태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절망이 몰려왔죠. 급히 인터컴을 눌렀습니다. 김 과장, 당장 들어오세요. 김 과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현재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알아보세요. 암 치료를 받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박선영 씨는 2003년에 그건 잘못된 정보였어요.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태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 과장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1시간 후 김 과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장님, 박선영 씨는 현재 서울성 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하세요.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병원이요. 그리고 합격자 명단을 다시 검토해야겠어요. 한편 태성전자 로비에서는 합격자 발표가 한창이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명단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죠. 서울대 박민수, 연세대 김지연, 고려대 이상훈. 준혁은 긴장한 채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5명의 이름이 모두 발표되고 나서도 자신의 이름은 들리지 않았죠. 이상으로 합격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또 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준혁을 보며 비웃는 시선을 보냈지만 준혁은 신경 쓰지 않았죠. 밖으로 나온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니? 떨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준혁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빨리 취업하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그런 말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선영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모르는 사이에 선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때 병원 복도에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태성전자 건물이 보였죠. 그곳에서 지금 태수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걸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이제 내가 우리 아들을 돌봐줘야 해. 선영은 가슴에 꽉 쥔 태수의 옛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태수는 선영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리고 준혁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까요? 오후 5시 서울성 모병원 12층 병동은 저녁 무렵에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죠. 1247호. 선영이 입원해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7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어떤 얼굴로 선영을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이 보였죠.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 온화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선영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수를 바라봤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태수야? 꿈이 아니지? 선영아, 정말 내가 맞구나. 태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죠. 27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선영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살았어. 준혁이 때문에 버텼지. 그 아이가 없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왜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아이 아버지라는 걸 왜 숨겼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 겨우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면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았어.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었잖아.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죠. 선영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 태수야. 정말 미안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렸어. 23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셨고, 너는 사업 때문에 바빴고, 혼자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 태수는 선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세심했다면, 선영의 상황을 알아챘다면, 그래도 말했어야 했어. 나도 아버지가 될 권리가 있었잖아. 알고 있어. 하지만 너의 성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선영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태성전자와 태수에 관한 기사들이었죠. 27년 동안 내 소식을 계속 지켜봤어.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내가 성공하는 것도 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웠어. 태수는 그 스크랩북을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에 관한 기사들이 빠짐없이 모여 있었거든요. 준혁이에게도 늘 말했어.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업가라고.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겼어? 준혁이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선영은 잠시 기침을 했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죠. 준혁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찾고 싶어 했어.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나는 양어머니라고. 왜 그런 거짓말을? 준혁이가 상처받을까봐.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어. 태수는 선영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27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아들을 지켜온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내 회사에 지원한 걸 알았어? 준혁이가 며칠 전에 전화로 말했어. 태성전자에 면접 보러 간다고. 그때 정말 놀랐어. 운명인가 싶었지. 선영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면접에서 준혁이를 알아봤어? 응. 내 사진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 우리 아들이 맞다고. 그럼 면접 결과는? 태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준혁이 탈락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까요? 사실은 떨어졌어. 선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준혁이 배경으로는 어려웠겠지. 아니야. 실력은 충분했어. 다른 이유가. 태수는 임원들의 편견 때문이었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괜찮아, 태수야. 준혁이는 강한 아이야. 다른 기회를 찾을 거야. 그때 선영은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묻어나왔죠. 선영아, 괜찮아? 태수가 급히 일어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선영을 살펴봤죠.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면회는 짧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다시 선영 곁에 앉았죠. 얼마나? 시간이 남았어?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길어야 한 달이래. 하지만 괜찮아. 마지막에 내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선영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평온했습니다.
준혁이에게는 언제 말할 거야? 내가 아버지라는 걸.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하지만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 준혁이를 부탁해. 그 아이는 정말 착해. 내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선영아. 고마워. 혼자서 우리 아들 키워줘서 고마워. 태수는 선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을 다시 회사로 불러야겠다고. 그리고 서서히 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갑자기 합격시키면 의심받을 텐데. 태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에게서 온 전화였죠. 사장님, 준혁 씨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태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려는 것일까요? 오후 6시 태성전자 건물 앞 광장에서 준혁은 1시간째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죠.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장님이 나타나실까? 준혁은 건물 입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것도 서러웠지만 더 큰 궁금증이 있었죠. 어머니 사진을 봤을 때 태수 사장의 그 충격받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뒷좌석에서 태수가 내렸죠. 준혁은 그를 보자마자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태수는 준혁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선영을 만나고 난 후 준혁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그저 지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이준혁 씨, 왜 여기 있습니까? 태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로 올라가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이 무거웠죠. 태수는 옆에 서 있는 준혁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실에 도착한 후 태수는 준혁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사장님, 저는 면접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준혁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사장님이 제 어머니 사진을 보셨을 때의 표정. 그게 계속 궁금했어요. 태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 어머니를 아시는 분인가요? 박선영이라는 분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래전에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요? 준혁은 더 궁금해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나는 당신의.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잠깐만요. 태수가 전화를 받자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님, 박선영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빨리 오세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이요? 왜요? 당신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준혁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요? 그런데 사장님이 왜?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같이 가죠. 태수는 준혁의 손을 잡고 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영문을 모른 채 따라갔죠. 차 안에서 태수는 운전기사에게 서울성 모병원으로 빨리 가달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계속 물었죠. 사장님,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제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태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혁아, 사실을 말할게요. 당신이 알고 있는 어머니, 그분이 당신의 친어머니입니다. 뭐라고요? 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지금까지 살아계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분이 친어머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준혁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7년 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죠? 그건 병원에 가서 직접 들어보세요.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급히 선영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태수가 급히 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가족분이시라면 마지막 대화를 나누세요. 준혁은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들어가세요. 태수가 준혁의 등을 가만히 밀어주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준혁은 침대에 누워있는 선영을 봤습니다. 너무 야위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에 선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준혁아, 왔구나. 어머니, 정말 제 친어머니이신가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렸죠. 미안해, 준혁아. 정말 미안해.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왜 제게 진실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아버지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어. 아버지요? 그때 태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태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준혁아, 이분이 내 아버지야.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태수를 바라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죠. 지금 와서 무슨 권리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분노가 당연했으니까요. 준혁아, 내 아버지는 몰랐어. 내가 말하지 않았거든. 선영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그분을 원망하지 마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선영의 마지막 말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준혁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수와 준혁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까요?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태수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27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27년이에요. 27년. 준혁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 일을 하시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밤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셨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학비가 없어서 자퇴를 생각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무릎 꿇고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저를 학교에 보내셨어요.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어머니는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시면서 제 등록금을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준혁이 돌아서려는 순간 선영이 가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잠깐만. 선영은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정말로 몰랐어. 어머니, 왜 그분을 감싸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절규에 가까운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 내가 임신 사실을 숨겼거든. 그분이 성공하는데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어.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분 부모님들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고, 그분은 사업 초기라 힘든 시기였어.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준혁아,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다만 지금이라도 아버지로 살 기회를 달라.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준혁이 소리쳤지만 태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7년의 빈자리를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내 곁에 있고 싶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큰 회사도 만들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무엇을요? 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행복을. 태수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준혁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그때 선영이 간신히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어머니 마지막 부탁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술 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절절했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어머니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선영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와 화해해라. 그분도 너만큼이나 상처받으셨어. 어머니,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젊었을 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어. 선영은 태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야, 고마웠어. 내 편지 받고 달려와줘서.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도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건 없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선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내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야. 그리고 태수야, 우리 아들 정말 착해. 그 순간 선영의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준혁이 외쳤습니다. 준혁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선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죠.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선영아, 태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7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영원히 떠나는 순간이었죠.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은 사랑하는 두 남자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 후 장례식장. 조용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태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준혁은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죠.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선영이 살아생전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태수와 준혁은 한강공원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영이 젊은 시절 태수와 자주 거닐던 곳이었죠.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임신하신 걸?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결혼했겠지.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끝까지 선영이 편에 서서 싸웠을 거야. 태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분이세요? 갑자기 아들이 생긴 기분이. 신기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고마워. 고마우시다고요? 선영이가 너를 그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태수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혁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원한다면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다. 늦었지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한강물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죠. 쉽지 않을 거예요. 27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 알고 있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을게.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봐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죠. 2개월 후 태성전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준혁을 특별 채용으로 입사시킨 것입니다. 임원들은 처음에 반발했지만 태수의 단호한 의지 앞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죠. 이분은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임원회의에서 태수가 준혁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기도 합니다. 임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최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이준혁 대리는 제 친아들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정식 일원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태수의 단호한 표정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혁은 이제 회사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 아들이라는 시선 때문에 힘들었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죠. 좋은 아침입니다. 준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직원들과 어울리고 있었죠. 사장실에서 태수와 준혁은 업무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제안이 있는데요. 어떤 제안이지? 중소기업들과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태수는 준혁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좋은 생각이다. 한번 검토해 보자. 창밖으로는 서울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함께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죠.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선영이는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복도에서는 최 상무와 다른 임원들이 수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완전히 변했어. 예전 같으면 그런 감상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아들이 생기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회사 경영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청년도 문제야. 너무 이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재무팀장 김상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곧 주주총회가 있잖아요.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최 상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권력의 자리는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죠. 실력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음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실에서는 부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부자의 화해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연 몬스터였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더 깊고 강렬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